연준이 11월부터 테이퍼링을 개시합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의 공화당의 영킨이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10월 ADP 민간 고용이 57만 1,000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10월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66.7로 나타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베스앤비욘드가 급등했습니다. 쇼스퀴즈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캐시우드가 진로우를 주가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목표가를 14만 6천 달러로 잡으며 금과 경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4거래일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가 1% 강세, 그리고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62번째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 전에 이제 연준이 12월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했죠. 연준은 이번 달 말부터 테이퍼링을 개시하기로 했는데 팬데믹에 대응하고자 이어왔던 양적 완화, 즉 QE를 서서히 줄이겠다는 의미로 시장의 오랜 예측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 초반에 160포인트 정도 상승했던 다우지수는 장중 내내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연준의 11월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상승 반전하면서 오늘 결국에는 0.3%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역시나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전약 후강의 장세를 고스란히 반영한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브로드컴, 펩시코 등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최근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오늘 장에서 러셀 2000 지수 역시 1.8%가량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번 주 들어서 약 4%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빅테크 종목들이 대부분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최근에 부진했던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 넘게 상승을 했고 테슬라도 어제는 3%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 3%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업종도 장 후반에 더 탄력을 받으면서 대부분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퀄컴과 AMD 등이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국채금리 상승 속에 금융주들도 대체로 강세를 보여줬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국제유가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한 여파에 에너지주가 부진했습니다. 엑손모빌과 그리고 쉐보론 등이 약세를 나타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강수민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최고치로 마감했는데요. 먼저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8개 섹터가 상승, 3개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이미 소비재는 2% 가까이 오르며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고 자재주와 필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주, 헬스케어주도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에너지주와 유틸리티주, 산업재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UBS 등의 은행주들이 보이고요. 이번 주에 장중 신고가로 이미 언급을 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언더아머, 포드도 보입니다. CVS 헬스케어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앞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6,500억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이미 인텔의 3배 이상이고 AMD는 물론 4,800억 달러에 달하는 삼성전자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2배로 크게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포드입니다.
반도체 칩 부족에도 불구하고 포드는 10월 차량 판매 건수가 17만 5천 대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4% 떨어졌지만 지난 몇 달에 비해 하락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0월 판매량은 올해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오늘장 포드는 3% 상승했습니다. 미국 생활용품 업체인 베드베스앤드비욘드가 식료품 체인 크로거와 협력한다고 밝히자 오늘장 15% 이상 올랐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진로우가 전날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 주택을 구매하여 리모델링 후 되파는 플리핑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체 설계 알고리즘의 실패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진로우는 22%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의류업체 갭입니다. 이탈리아 소매업체 OVS가 이탈리아에 위치한 갭의 11개 상점을 모두 사들이겠다고 합의하면서 오늘장 갭은 5% 넘게 올랐습니다. CVS 헬스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이 매출 증가분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전체 실적 전망치도 상향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5% 넘게 올랐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의 주가는 실적 호조에 힘입어 8% 올랐습니다. 매출이 늘고 순손실이 급감했으며 이용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경쟁사 우버도 오늘장 6% 이상 동반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사임과 내년 출시 목표로 개발 중이던 오버워치2와 디아블로 4 출시 연기 소식에 오늘장 14%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어서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5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입니다. 바클레이즈가 알리바바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도 275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중국 내에서 알리바바의 지배적인 위치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가치가 뛰어나다는 점,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장 알리바바는 2% 올랐습니다. 다음은 렌터카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비스 버짓입니다. 도이치방크가 에이비스 버짓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에이비스 주가가 2배 이상 뛰면서 평가액 6조 3천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이치방크는 이런 주가 급등을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6%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햄버거로 유명한 쉐이크쉑입니다. 노스코스트 리서치가 쉐이크쉑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0월 판매 동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쉐이크쉑은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월마트입니다. UBS는 월마트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3분기 주가 상승 흐름과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번 달 말에 있을 실적 발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월마트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애플입니다. UBS가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아이폰 13의 혁신성과 5G에 대한 전 세계적인 투자 등을 고려했을 때 탄탄한 수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애플은 1%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월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WTI 가격은 3.3% 내린 81달러 선에 거래됐고 브렌트유는 2.8% 하락하며 82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발언과 함께 금 가격은 10월 중순 이후 최저를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1.4% 내린 1,763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전가은 그리고 홍성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4거래일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페드가 11월부터 테이퍼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강조를 했죠. 오늘 뉴욕 증시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홍성진 캐스터 어떤 이슈들이었을까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연준이 드디어 테이퍼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11월 FOMC 회의가 끝나면서 11월 테이퍼링이 공식 발표됐다고 전했는데요. 연준이 내년 6월까지 테이퍼링을 실행할 예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금리 인상 일정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FOMC 회의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테이퍼링의 경우에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매달 150달러씩 채권 매입 규모가 줄어들 계획입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팬데믹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매월 국채 800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40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주입해온 바 있는데요. 이번 FOMC 회의를 통해 국채는 100억 달러, 또 주택 저당증권은 50억 달러 규모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매월 150달러 규모의 채권을 일정하게 줄이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 경제 상황에 맞춰서 채권 매입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연준이 이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해도 공유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을 비롯한 연준의 주요 위원들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것은 맞지만 내년 중에 물가 상승률이 안정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롬 파월 역시 FOMC 회의 이후에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생겼다며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시기가 매우 불확실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내년 중에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은 이날 금리 인상 일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파월은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이는 금리 인상 일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금리 인상보다 중요한 경제 문제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전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OMC 테이퍼링이 공식화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월가 전략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전가은 캐스터, 월가의 관심이 이제는 금리 인상 시점에 몰리고 있는데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테이퍼링 진행이 확실시되면서 그 영향과 금리 인상 시점에 관해 월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이 내년 6월에 끝나며 금리 상승이 그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JP모건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내년 7월이나 8월에 바로 금리 인상이 이뤄지기보다는 긴축이 끝난 뒤 시간차를 두고 2022년 연말까지 기다릴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전문 펀드 매니저들은 앞으로 펀더멘털 트렌드가 강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생츄어리 웰스의 수석 투자 책임가 제프 킬버그는 특히 네트워킹 기술 분야를 꼽았습니다. 아이쉐어스의 노스 아메리카 테크 멀티미디어 ETF, 즉 IGN ETF를 언급했는데요. 아리스타나 F5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이 편입된 펀드로 금리 변동 여하와 관계없이 긍정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네, 또 다른 분야는 운송입니다. 인프라 관련 지출이 늘면서 수혜를 볼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금융주 또한 연준의 테이퍼링 정책 시기에 주목을 받곤 하는데요. 킬버그는 주요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가능성보다는 큰 수익을 보고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테이퍼링이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캐피털 웨스 플래닝의 수석 투자 책임가 케빈 심스는 테이퍼링에는 시장이 이미 익숙해져 있다며 오히려 시장이 주목할 금리 인상 문제는 향후 2년간 천천히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연준의 결정보다는 휴일과 쇼핑 시즌 관련 이슈들에 주목할 것으로 봤습니다. 나이키와 애플이 최근 공급망 문제로 수익에 타격을 크게 입었지만 강한 수요로 앞으로 몇 달 안에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우레우스 자산운용의 CEO 케빈 파이어스톤은 이번 연준 결정을 두고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술주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찰스 슈왑과 같이 경제 개선과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주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국채금리가 장중 한때는 1.6%를 터치하면서 국채금리 상승세의 금융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방금 정가은 외신캐스터가 짚어준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의 공화당의 영킨이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비상이 걸렸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저희가 몇 번이나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선거 일정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은 사실 1년째 되는 날이죠. 그렇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1월 3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당선이 확정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딱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중간 선거격이라고 볼 수 있는 버지니아 주지사에서 공화당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더십 위기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죠. 네, 2022년 미국 대선의 리턴 매치격으로 평가된 이번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글렌 영킨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이 텃밭인 버지니아주에서 2009년 이후에 무려 12년 만에 공화당 주지사가 탄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면서 이제 뉴저지 주지사 선거 결과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고 하원은 220석 대 212석으로 8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공화당이 이 기세를 몰아 내년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급격히 꺾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영킨의 깜짝 승리는 민주당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라면서 내년 중간 선거와 트럼프의 정계 복귀에 대한 불안감이 민주당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선거 결과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각종 백신 정책과 대규모 인프라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선거 결과가 바이든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나타낸다면서 최근 아프가니스탄 철군에서 빚어진 혼란과 연말을 앞둔 물류 대란 등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인 43% 안팎까지 떨어졌다면서 지지율이 연말과 내년 초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뉴저지주 주지사 선거 결과에도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각자 49%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 중인데요. 현재 두 후보의 득표율이 불과 0.6%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현역 주지사인 민주당 머피 후보의 낙승을 기대했습니다. 뉴저지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다가 현역 대통령과 주지사 프리미엄을 감안한다면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한 건데요. 그러나 막상 개표에 들어가면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자 두 후보가 현재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 11월에 이제 하원 의원 전원과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뽑는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초비상에 걸린 백악관과 바이든 행정부가 또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할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드베스앤비욘드가 급등했습니다. 밈 주식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현상이었는데 사실 어제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렸었죠. 장외 거래에서 한 100% 정도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생활용품 판매 기업 배드베스앤비욘드가 3일 장중에 $27대까지 50% 상승했다가 다소 그 상승폭을 줄이며 15% 오른 $19.30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배드베스비욘드에는 회사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요. 지난주 주가는 분기별 매출이 예상을 빗나가면서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식료품 체인 크로거와 이커머스 제휴를 맺기로 했다는 소식과 자사주 매입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어제장 애프터마켓에서부터 100% 상승세를 주도를 했는데요. 자사의 제품을 크로거 매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게 된다는 소식과 회사가 2021년 말까지 $1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예상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상승세가 가팔랐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에 따른 숏스퀴즈 현상인데요. CNBC에 따르면 배드베스비욘드 주식의 27%가 공매도 물량으로 1,500개 미국 대형주 중 그 공매도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즉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이러한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수하며 주가가 급등하는 원리가 됩니다. 연초 관심을 모았던 AMC와 게임스톱과 같은 밈 주식들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배드베스비욘드의 랠리 영향으로 AMC, 게임스톱, 블랙베리 등 오리지널 밈 주식들도 오늘 장에서 3에서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다 리서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위험 투자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밈 주식 상승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루프캐피털의 앤서니 추쿤바는 베드베스 비욘드의 투자 등급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 연관성 모두 잃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JP모건과 도이치방크 등은 어제장에서 100% 올랐다가 오늘 도로 16% 정도 하락한 렌터카 업체 에이비스의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에이비스 또한 어제장에서 숏스퀴즈로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월가 IB들은 화요일에 도달한 $200라는 달러는 밸류에이션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웰스파고가 선정한 단기 모멘텀 기대주들 5가지를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기 모멘텀주를 선정해봤습니다. 최보아 외신캐스터입니다. 네, 월가 IB 추천 종목 시간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다수의 은행에서 매수 혹은 비중 확대 등급을 제시하는 종목들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왔는데요. 향후 더 놀라운 실적을 보여줄 기업들을 점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골드만삭스에서 제공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면서 투자자들을 굉장히 만족시켜 왔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3가지를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2016년에 골드만삭스의 목록에 추가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혁신이 가장 기대되는 회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반독점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알리바바는 약 3조 원대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금액이 예상보다 적었다고 평가하면서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알리바바는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나우캐스팅 플랫폼을 통해서 농업, 물류, 운송, 재생에너지 등 날씨에 민감한 산업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서 중국 국립기상센터와 공동으로 개발한 기상예보 시스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날씨의 변동성을 정밀하게 예측함으로써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최적의 운송 경로를 계획할 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 등 날씨를 활용하는 전력 생산 기관의 거래와 생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앞으로도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여러 산업이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대표적인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2018년에 골드만삭스의 목록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이클에 진입한 것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사는 국내에서 이미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인 싹센다에 이어서 후속 약물인 위고비까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비만 치료제가 통상 5에서 9%가량 체중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고비는 평균 15%의 감량도를 보이면서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최고의 당뇨병 치료제와 항비만 약물을 개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큰 금액을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 무궁무진한 회사로 꼽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P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석유 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입니다. 2018년에 골드만삭스의 목록에 들어온 BP는 동종업계에서 가장 높은 약 20%의 현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비용 및 자본 효율성 개선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탓에 LNG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면서 중국과 일본은 미국의 셰일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각축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천연가스 가격 급등세로 아시아에 수출되는 LNG를 판매하는 석유 회사들의 호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에너지 가격 급등이 수혜를 계속해서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도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해도 좋을 종목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44개 투자사들의 평균 투자 의견도 각각 매수, 보유, 비중 확대임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